이른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지난밤의 선잠에서 당신을 깨우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정신은 이미 하루를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몸은 보이지 않는 늪에 빠진 듯 헤어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분 더 자고 싶은 게으름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오는 무기력하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있는 당신은 마치 누군가 밤새 밧줄로 꽁꽁 묶어놓아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하나가 뻣뻣하게 굳어있음을 느낍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디디려 하면 무릎이 1000톤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습니다. 관절을 조금만 움직여도 마치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은 낡은 기계처럼 삐그덕거리는 건조하고 불길한 소리가 납니다. 더 상태가 나쁜 날에는 눈을 뜨자마자 어깨가 욱신거리고 아파옵니다. 비싼 침대에서 쉬었는데도 마치 밤새 거대한 바위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피로감은 온몸을 휘감아 하루의 시작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겨운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몸이 무거운 순간 우리는 을의 외부 요인이나 잠자는 자세를 탓하곤 합니다. 어젯밤에 너무 한쪽으로만 누워 잤나봐, 혹은 베개가 너무 높아서 목이 뻐근한가 보다라며 그럴듯한 이유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기지개를 대충 켜며 불쾌한 기분을 떨쳐내려 노력하고 통증이 사라지길 바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 피로감은 불청객처럼 다시 찾아오며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빌려온 몸인 듯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긴 하루를 보내다 보면 평범한 일상조차 전례 없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짧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숨이 차고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식탁에 멍하니 앉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영양 섭취도 잘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과한 노동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내 몸은 이렇게까지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까? 만약 당신이 이토록 당혹스럽고 불안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이 침묵의 전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제고국인 한국에서도 수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매일 당신과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통증과 피로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 여기거나 단순히 잠을 깊게 못 자서 그렇다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생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매우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 증상들은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노화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위험한 질병이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이 염증이 위험한 이유는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만큼 격렬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 공격 기회를 엿보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와도 같습니다. 이 만성염증을 값비싼 최신 자동차의 엔진에 우연히 들어간 고운 모래 알갱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차가 도로 위를 잘 달리고 운전자는 그 작은 모래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래는 부품을 마모시키고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전체 구동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이 염증이 혈관 깊은 곳과 신체의 연조직에 자리를 잡으면 당신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제때 개입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제 의사생활 중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점이 이미 완전히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은밀한 공격에 심장은 지칠 대로 지쳤고 관절은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어서야 말입니다. 그때쯤이면 혈당은 통제불능으로 널뛰고 기억력 또한 심각하게 감퇴하여 삶의 질이 처참하게 떨어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만성염증이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오는 적인 탓에 우리 대부분이 이러한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세월을 따라 흐르는 온화한 강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길에 진흙과 쓰레기가 쌓여도 처음에는 물이 그 사이로 어떻게든 흘러가겠지만 물살은 갈수록 약해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강이 완전히 막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진흙탕이자 고인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우리 몸이 만성염증에 잠식당하면 이처럼 서서히 막히게 되고,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본래의 맑은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배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우울한 정보와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께 매우 희망차고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쇠약해지는 상태는 조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심지어 몸을 청춘 시절처럼 활기찬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위험한 복잡한 양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으며 국제병원의 호화로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거액을 쏟아부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 하나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몸속의 염증이라는 불길을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왔으며 현재 한국의 명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긴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며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선생님, 그냥 좀 뻐근할 뿐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요 라며 웃어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진지하고 끈기 있게 설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은 우연도, 운명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성공을 거둔 완전히 자연적인 해결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양 문화, 특히 한국인의 삶에 매우 친숙한 방법이지만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그 효과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아침에 손이 저리거나 관절이 뻣뻣하고 이유 없이 피곤한 것은 침묵의 염증이 울리는 경보음입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의심 섞인 목소리로 염증이라면 몸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며 엄청나게 아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겉보기엔 멀쩡한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오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악화되기 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청음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피부 겉으로 보이는 염증과 내장기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임상적 증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 겉의 염증은 육안으로 쉽게 붉게 부어오른 것을 볼 수 있지만 몸속의 염증은 창문도 출구도 없는 밀폐된 방 안에서 피어오르는 독가스와 같습니다.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기를 숨 막히게 만들고 결국 방 안의 모든 생명을 파괴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만성 염증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이 직관적인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은 소중한 목조주택의 어두운 구석 어딘가에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그 불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 은근한 열기는 서서히 바닥을 약하게 만들고 나무 기둥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고 없는 어느 날 내부 구조가 파괴된 집은 격렬하게 흔들리며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몸도 염증의 공격 앞에서 이 연약한 목조주택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만성 염증은 서서히 얇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단단한 관절을 마모시키며 예민한 신경을 공격하고 나중에는 심장, 간, 뇌와 같은 가장 중요한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인간의 몸이 놀랍도록 뛰어난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염증 상태에서도 수년간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건강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최근 한국과 전 세계에 권위 있는 의학 연구 결과들은 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진실을 지적합니다. 중년 이후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한 만성 질환들이 바로 이 염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기 힘든 당뇨병부터 위험한 동맥경화,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 만성 피로, 심지어 무서운 치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질병의 중심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염증이 있습니다. 종합 혈액 검사에서 CFRPC 마이너스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수치는 당장 육체적 통증이나 불편함을 주지는 않지만 당신의 건강 기반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마치 땅이 메말라 갈라져 그 위에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박은경이라는 여성 환자의 사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올해 60세가 조금 넘으셨지만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셨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온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남의 힘을 빌린 것처럼 몸이 너무나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손은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계단을 오를 때면 무릎이 너무 무거워 발을 떼기조차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건강검진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기에 그녀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밀검사를 요청했을 때 그녀의 염증 수치인 CRP는 정상인의 허용 범위보다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오랜 염증 방치로 인해 다리 혈관 곳곳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위험한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박은경님의 눈빛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느끼는 약간의 피로감이 이렇게 큰 문제의 징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자신의 안일함을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모든 건강상담에서 만성염증의 조기인식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수많은 질병이 은밀하게 발생하여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몸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년 동안 환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해온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생강입니다. 한국의 어느 가정 부엌에나 있고 매일 사용하는 생강이라니 우스꽝스럽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강은 전통 김치에도 들어가고 얼큰한 생선 매운탕에도 들어갑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흔하고 서민적인 식재료라 약효에 대해서는 저평가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생강이 현대과학이 수천 건의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인정한 가장 강력한 천연 한겸증 식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강을 처방하면 어떤 환자들은 웃으며 원장님, 집에서 매일 먹는 그 싼 양념이 그렇게 효과가 좋나요? 라고 되묻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음식 맛을 돋우는 향신료가 아니라 대자연이 인간에게 선물한 귀중한 약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극히 중요한 약성 성분이 들어있어 놀라운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이 두 성분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를 강력하게 억제하며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용감한 전사처럼 활동합니다.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당신 몸 어딘가가 염증으로 인해 붓고 열이 난다면 이 두 성분은 전문 소방관처럼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불을 끄고 온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게다가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덕분에 심장에서 멀어 아침마다 차갑고 쑤시는 손끝, 발끝, 그리고 뻣뻣한 무릎 관절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저는 많은 고령 환자들에게 제가 안내하는 방식대로 매일 일정량의 생강을 섭취하게 하는 치료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주에서 6주 정도 꾸준히 실천한 후 대부분의 환자들이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잠도 훨씬 깊게 자게 되었고 예전처럼 뒤척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74세 김세진 환자는 아침에 손이 나무 토막처럼 굳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기분이 훨씬 상쾌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게 했던 단추 채우기나 젓가락질도 이제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생강이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강을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섭취하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을에 생강차를 끓여 마시는 오랜 문화적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센 불에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거나 생강을 꿀에 푹 재워 한 달 넘게 묵혀두었다가 마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조리 과정이 생강 속의 귀중한 진저롤과 쇼가올을 상당히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완전히 파괴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 환자들이 눈에 띄게 건강해진 것은 단순히 생강을 먹어서가 아니라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몸에 염증이 있으면 혈액순환 시스템은 물이 마른 강처럼 느리고 둔해집니다. 미세 혈관이 수축하여 손발이 차가워지고 관절이 굳으며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게 됩니다. 생강은 혈관벽을 따뜻하게 하여 혈류의 통로를 넓혀주고 혈액이 다시 힘차게 흐르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한 곳에 제때 전달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자가 치유 기전으로 염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생강을 먹는데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귀한 생강의 치유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장미선이라는 분이 실망 가득한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매일 생강차를 마셨지만 건강이나 컨디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가벼운 메스꺼움을 느꼈고 손은 늘 차가웠으며 잘 때 종아리가 아파 몹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어떻게 생강을 조리하는지 묻자 장미선님은 냄비에 생강을 듬뿍 넣고 센 불에서 적어도 20분 이상 팔팔 끓인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푹 끓여야 생강의 약효가 물에 다 우러나올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문제가 무엇인지, 왜 효과가 없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의 관습대로 생강을 오래 끓일수록 물이 진해지고 몸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그 감성적인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생강의 치유력을 만드는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온도가 80도를 넘어가면 화학적 구조가 변형되어 효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팔팔 끓인다면 염증을 억제하는 활성 성분의 대부분은 고열에 의해 파괴되어 아무런 효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맵고 뜨거운 성분만 급격히 늘어나 차맛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불 위에 오래 둘수록 치료 효과는 줄어들고 오히려 몸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장미선님에게 생강은 곰국을 끓이거나 전통 한약을 다리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끈기 있게 설명했습니다. 오래 끓인다고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강은 적절하고 은근한 온도에서만 치유 성분을 깨우지만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 성분들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마치 귀한 울 머플러를 햇볕에 말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스한 햇볕을 쬐면 섬유가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워져 보온성이 좋아지지만 한여름 땡볕이나 뜨거운 건조기에 너무 오래 돌리면 섬유가 수축하고 딱딱해져 머플러를 망치게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주부들이 생강을 너무 두껍게 썰거나 대충 으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강을 동전처럼 두껍게 썰면 뜨거운 물이 생강 조각의 겉면만 훑고 지나갈 뿐입니다. 생강 깊숙이 들어있는 중요한 약성 성분은 아무리 오래 우려내도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개중에는 귀찮거나 바빠서 생강을 통째로 냄비에 넣고 끓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강향만 약간 날 뿐 보온 효과나 염증 완화 효과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생강을 아주 얇게, 손톱 두께만큼 얇게 썰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저는 윤자 할머님이라는 고령의 환자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총기 있는 분이셨죠. 할머님은 종교의식을 치르듯 매일 생강차를 열심히 드셨고 시장이나 외출을 할 때도 보온병에 생강차를 챙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발이 얼음물에 담근 듯 시렸고 가끔 종아리에 쥐가 나서 울 만큼 아프셨다고 합니다. 제가 생강 준비 과정을 확인해 보니 할머님은 생강을 손가락 반 마디 두께로 대충 썰어 끓인 물에 잠깐 담갔다가 바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생강 냄새는 났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겸증 성분은 그 두꺼운 생강 조각 밖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할머님께 생강을 아주 얇게 썰어 적정 온도에서 10분 정도 우려내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린 후 할머님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실천한 지 딱 2주 만에 윤자 할머님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밤에 발이 훨씬 덜 시리고 잠도 아주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생강을 꿀에 너무 오래 절여두고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이 되면 많은 가정에서 큰 병에 생강꿀 절임을 만들어 겨우내 먹곤 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문제는 생강의 귀한 휘발성 정유 성분이 보관 기간 동안 서서히 날아간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꿀이 생강의 수분과 오랫동안 접촉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발효가 일어납니다. 생강을 꺼내기 위해 병뚜껑을 계속 여닫으면서 공기와 외부 세균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당에 민감하거나 당뇨 위험이 높은 분들이 이런 제품을 섭취하면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날이라는 환자분은 매일 저녁 미리 절여둔 생강꿀차를 마셨는데 몸이 더 피곤하고 배에 가스가 차서 고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엌 찬장에 6개월 넘게 둔 생강꿀 절임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꿀은 당질이 변하고 산패되어 발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나리님처럼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그런 발효산물에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그 습관을 멈추고 마시기 직전에 신선한 꿀을 아주 조금만 넣으라고 조언하자 며칠 만에 더부룩한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한 실수는 끈기와 규칙성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세 번 마시고 귀찮아서 그만두거나 생각날 때만 마시는 식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제멋대로인 방식에 반응하거나 회복하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은 수년에 걸쳐 집안 깊숙한 곳에 쌓인 두꺼운 먼지와 같습니다. 빗자루질 한두 번으로 그 묵은 먼지를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아침에 해가 뜨듯 매일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회복된제 환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생강을 섭취했고 적어도 2주 이상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문제는 작은 생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수들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즉시 올바르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부터 생강의 진정한 치유력이 활성화되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생강의 효과를 망치는 요인들을 확실히 알았으니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정확한 생강 추출법과 효과를 몇 배로 높여줄 특별한 재료와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제가 60대, 70대, 80대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날마다 몸이 되살아나는 변화를 만들어낸 비밀 공식입니다. 그 마법의 재료는 바로 영어로 신나몬이라 불리는 계피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수정과 같은 전통채에 넣어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계피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피가 미세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양리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계피는 따뜻한 혈액을 심장에서 가장 멀고 차가워지기 쉬운 손끝, 발끝까지 보내줍니다. 또한 계피는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의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생강이 몸의 중심 온도를 높이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면 계피는 그 온기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뜨리는 강력한 바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훌륭한 재료가 만나면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마치 보일러를 최고로 틀어놓고 방문을 활짝 열어 어둡고 차가운 집안 전체에 온기와 빛이 가득 차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멀리 부산에서 중년 부부가 조언을 구하러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부부 모두 아침에 손이 저린 증상을 호소했지만 심각한 병이라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몸이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여기고 곧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두 분 모두 염증 수치인 CRP가 정상보다 상당히 높아 저 또한 걱정스러웠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그동안 이렇게 위험한 만성 염증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장 염증은 피부 염증처럼 붉게 붓거나 뜨겁지 않아 눈으로 보고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몸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 바쁘고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좀 아프면 참고 내일 괜찮으면 잊어버리고 모레 또 아프면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라며 혀를 차고는 치료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위험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강 계피차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은 통통한 것으로 골라 흙을 깨끗이 씻어내고 손톱 두께처럼 아주 얇게 썹니다. 그래야 활성 성분이 뜨거운 물에 잘 우러납니다. 계피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약 3g이면 한 번 끓이기에 충분합니다. 계피는 생각보다 약성이 강하므로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내어 너무 많이 넣으면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물은 한 번 만들 때 약 400ml, 하루에 마시기에 적당한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약차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급하게 생강을 넣으면 생강의 귀한 진저롤 성분이 고열에 즉시 파괴되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최상의 품질을 위해 다음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먼저 물을 팔팔 끓여 유해 세균을 없앱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2-3분 정도 기다려 물이 약성분을 파괴하지 않을 만큼 식도록 합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생강을 망치지 않고 우려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 후 얇게 썬 생강을 넣고 뚜껑을 닫아 10분간 우려냅니다.
10분은 생강이 세포문을 열고 유효 성분을 따뜻한 물속으로 가장 잘 뿜어내는 골든타임입니다. 10분이 지나 물이 연한 황금빛으로 변하고 은은한 생강향이 코끝을 자극할 때 그때 계피 조각을 살며시 넣습니다. 계피는 약 기운을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5분 정도만 더 우려내면 충분합니다. 계피를 너무 오래 담가두면 향이 너무 진하고 매워져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마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지키면 생강의 따스함과 계피 특유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맛과 효능 모두 훌륭한 차가 완성됩니다. 이 단계에서 원하신다면 꿀을 약간 첨가하여 달콤하고 마시기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찻숟가락 반 개 정도만, 그리고 물이 적당히 따뜻해졌을 때 마시기 직전에 넣어야 합니다. 꿀은 체내 흡수를 돕고 생강과 계피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줍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뜨거울 때 꿀을 넣으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나쁘게 변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효과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학적인 스케줄로 나누어 마시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작은 잔으로 한 잔 마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차는 긴 밤 동안 잠들어 있던 순환계를 깨우고 활기찬 하루를 위해 천을 안정시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 잔 정도 마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고 식곤증과 피로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1시간 전 남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의 마지막 차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많은 어르신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종아리주의 경련을 진정시켜줍니다. 저는 혼자 사시는 78세 박정순 할머님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할머님은 적막한 집에서 밤마다 심한 종아리주의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 여러 번 잠을 깨야 했습니다. 두꺼운 털장갑을 끼고 주무실 정도로 손은 늘 얼음장 같았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생강 계피차 제조법을 정성껏 알려드렸을 때 할머님은 저를 믿고 바쁘거나 피곤해도 거르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주 후 박정순 할머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할머님은 따뜻해진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아파서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훨씬 따뜻해진 할머님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는 눈빛을 보며 저 자신도 인체의 놀라운 회복력에 감동하고 놀랐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이준호님 역시 건강을 되찾은 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깨와 등 윗부분이 바위덩이에 눌린 듯 굳고 아팠습니다. 통증은 양팔로 퍼져 저리기까지 했고 세수나 양치질 같은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준호님은 다른 생활 습관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오직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생강 계피차를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단 4주 만에 그 지긋지긋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 더 이상 진통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기적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했을 때 나타나는 위대한 자연 회복의 원리입니다. 몸이 내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면 혈관은 뚫린 길처럼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 가장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은 당연히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위장이 따뜻해지면 소화 기능이 좋아져 영양 흡수가 잘 되고 뇌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면 잠을 깊게 자고 정신이 맑고 상쾌해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완벽한 그물망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건강해지려면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위해 화학 약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을 의학에 바친 늙은 의사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생강계피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쓰고 맛없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작은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일입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눈부신 햇살과 신선하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어둡고 습한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작지만 올바르고 과학적인 습관 하나가 당신의 건강 운명을 이토록 놀랍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내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으로 가는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 있는 건강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